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 증시 호조 속에서 네.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개별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네. 차장님께서는 오늘 이 바이오 업종들 어떤 흐름 보셨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초반에 조금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많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도세가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같은 기관 쪽의 매수가 붙으면서 다시 코스피 지수가 1%를 넘기고 있어요. 224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120월선이에요. 여기가 강하게 돌파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일단 또 저항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약 쪽에서 외국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을 많이 팔고 있어요. 860억 파는데 오늘 특히나 제약 쪽이 강한 이유는 제약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둘이 합쳐서 한 1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4.3%까지 상승폭이 키워져 있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4.3%, 제약이 3%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HLB 같은 종목도 4%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아까 제가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오프된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리스크 온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고PER주, 성장을 높게 보고 가야 되는 제약 바이오단에 대해서 과연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전히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국내 증시 제약 바이오의 업종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세 나오는 종목들 꽤나 있었네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등등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중장기적으로 뒷받침되기에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변동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를 보여왔고 오늘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일 전화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향후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거래가 재개됐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중단되기 전 가격을 상회하는 일중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3일째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면서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글쎄요.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발이 묶여 있었던 투자자분들, 그런데 뭐 시장 대비했을 때 발이 묶여 있던 게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상당 부분 작용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일단은 손절 물량이라던가 거기다가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우상향을 그리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투기적인 단기 매매, 트레이더 이런 분들이 이쪽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중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질 때 지금 5천억 수준까지 터졌어요. 그러면은 전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몰렸던 부분들일 텐데 일단은 실적이 없어요. 네. 전통적으로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제가 바이오를 사실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일단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숫자가 찍혀야지만 그때서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의미 있는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100개 중에서 몇 개나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다소 이 바이오단에 대해서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리포트나 이런 것들 읽어봐도 솔직히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 건 결국에는 투기로
지금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했는데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거래 정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신라젠처럼 거래 재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코오롱 생명과학 이런 것들의 지금 시세가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던 모습인데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최근 거래대금 삼성전자에 뒤이어서 큰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투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거래 정지의 이슈가 있었던 코오롱 티슈진, 이에 따라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이 변동성 큰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투자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NK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NK맥스는 미국 FDA로부터 고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세포치료제 임상 1상을 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주가는 또한 변동성 보이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추가적인 변동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임상이라던가 미국 FDA의 승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종 NK세포 치료제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서를 승인한 겁니다. 시험 계획서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IND라고 하는데 이것과 임상 1상을 승인하고 2상 가고 이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순도 NK세포의 분리활성도를 높이는 대량 증식 배양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호적이라고 보여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 냉동 해동한 이후에 보존하는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CART라고 해서 예전에 카티라고 많이 불렸었어요. 그 기전에서 지금 그 기전과는 다르게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에도 부작용이 적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효능을 위해서 반복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그런 좀 약품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냉동 보관 후에 해동을 했을 때에도 순도라던가 활성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어디까지나요. 그래서 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술 수출, M&A, 파트너십 이런 나스닥 상장 같은 이슈들을 회사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기술 수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자금력이 지금 될까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유동성이 시장에 넘칠 때에는 매짜 아닌 자금, 뭐 시비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서 무이자로 돈 끌어와서 얼마든지 임상 진행하고 R&D 투자하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시장이죠. 우량한 기업들도 지금 주담대 금리 이런 거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임상 진행은 해야 되겠고 회사에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하겠죠. 주주 배정으로요.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보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 자본 잠식으로 갈 수 있을 만큼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읽어보면 나쁜 내용들 별로 안 나와요. 다 좋은 내용만 쓰고 그걸 읽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이런 바이오, 실적이 없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NK맥스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기술 추출에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네요. 영업이익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는 조금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 NK맥스와는 달리 나노엔텍은 현재 이 벨기에 적십자사와 성능
성능평가 과정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도 미국과의 이 혈액원에서 구매 의사를 받은 바도 있죠. 이 나노엔텍의 해외 사업 성장세로 인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 궁금합니다. 어느 네.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주주가 SK스퀘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들, 돈이 회사에 없을 때 누구한테 손을 벌린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SK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돈이 넘쳐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술력 같은 부분들도 상당해요. 이렇게 봤을 때 대주주 관련해서 SK스퀘어의 또 레버너칩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런 현장 진단 의료기기하고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M과 ODM 형태로 공급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나노 단위의 바이오mems라고 해서 핵심 기술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나노 기술이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38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 등록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특히나 해외 건수가 100건이 넘어가요. 그만큼 해외에서 더 기술력을 입증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강점들이 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아까 벨기에 쪽 적십자로부터 이제 진행이 됐었고 사실상 구매 의사가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 혈액원 쪽에서도 데모 테스트 진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력의 차이는 1회에 50개 시료를 50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바로 기술력이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 연구실이라던가 CDMO 전문업체 대상으로 한 CGD 플랫폼 공급 기반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사업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다 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너무 기술 수출만을 바라보고 뜬구름을 잡는 바이오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전시회라던가 박람회, 학회 이런 곳들에 참가를 하면서 선진국과의 좀 파트너십, 글로벌 파트너링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좀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또 다음 달이죠. 유럽 최대 바이오 분야 기술의 협력장인 바이오 유럽 2022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지금 학회가 굉장히 좀 큰 학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60여 개국에서 4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이제 참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사업 개발 부서, 기관 투자자 이런 쪽들에서 참여를 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그런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가하는 기업들은 이제 파맵신, 안과 질환 쪽으로 해서 혁신 신약의 후보 물질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바이젠셀이라는 기업도 참가를 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항암, 면역 항암제 이런 좀 복합적인 믹스된 부분들을 좀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와 적합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글로벌 파트너십을 역시나 모색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임상 결과가 좋아서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해 나가려고 해도 결국에는 기술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계약금,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실험 상황을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